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딸들을 키우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40 즈음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두 아들을 앞세워 해외로 떠나가며 저는 미련히 가만히 있던 삶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댁은 정말 특이한 곳이었어요. 모든 경제 권한이 어머니에 의해 통제되면서요. 우리 어머니는 지방에서 태어나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안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버님도 이런 분을 아내로 맞아들어 똑같이 돈을 중시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해요. 나의 처가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적이 있었고 본인의 가게보다 어머니의 가게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집에서 단시간 동안 치료받다가 나중에는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그 당시에 발생한 사건들은 많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할까봐 매우 걱정하셨는데 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친정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을 쓰본 적이 없어서 매우 고생할까봐 항상 걱정했었어요. 묵직하게 돈을 챙겨주셨던 내 남편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 비난하네. 인간은 대체 직장에서 벌어온 돈을 가져와 집에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돈을 주지도 않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술집에선 돈을 퍼부으면서 자신만 즐기는 것 같아. 술만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면 몸이 다 상해 아플 텐데 이렇게 말씀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법한데요. 그렇지만 어머니라 해도 자신의 남편이 아파 누워 있는데도 쉴 새 없이 다그치며 짜증을 내셨대요. 심장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초반에는 집에서 약과 음식을 조절하시고 계셨지만 그때에도 어머니께서는 챙겨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제게 며느리 노릇 좀 하라고 넘기셨죠. 저 양반은 아파도 매일 죽나 사나 하는데 알아댄다 하니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나도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요. 막말로 내가 들어와도 뭐 제대로 혼술하시고 가져온 것도 뭐가 있나요? 세습을 입고 자식을 낳아놓은 것도 모두 딸들로 퉁치고만 있어? 이럴 때 내가 이 집 사람다운 도리 좀 지켜야 해 등 그러면서 아주 얄미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했는데 이 인간은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외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하신 것이 있어서 엄마가 매우 부유하게 살았대. 물려주신 것도 좀 있고 지금 엄마와 아빠가 계신 집이랑 건물은 다 외할아버지가 증여해준 거야. 아빠는 많이 기울긴 해. 아니면 그렇게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왜 그렇게 여쭤보세요? 어머니는 대놓고 쟤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 형님과 제게 비교하며 일을 시키는 걸까요? 형님은 저와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결혼한 건 아니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가 예쁘면 뒷모습도 예쁘고 안 예쁘면 뒷모습도 예쁘지 않나요? 사악하고 압박하고 싶다더라 나에게 꼭 말하는 대답은 아니다. 너 그냥 내 마음이 좀 상해서 그래? 큰며느리는 척척 아이들을 잘 대해주는데 왜 너는 그것을 못하니?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악정스럽게 말하면서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거라고요. 형님은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갈 때 갑자기 유학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그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나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40대 주부이며 일을 한 지도 꽤 되었어요. 첫째 아이는 말이 느려서 센터를 동행하며 한편으로는 아버님께서 드실 약이나 반찬을 챙겨드리면서 매번 시댁을 오가느라 마땅히 일이 바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형제 집 아이들과 우리 집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무시하시는 듯한 태도로 보입니다. 어차피 엄마 머리가 별로 비슷하지 않으니 어머니가 말이 더딘 것 같아요.
능력 없이 집에 시집 오서 눈치를 보고 있으면 적당한 일선으로 빨리 뛰어들어야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자꾸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바보 같은 짓도 못하고 그냥 꼬리채 쫓아다니고 있으니 아이고, 진짜 내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사람이 정신없이 둔해서 딸조차까지 고생시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매달 형님께 생활비를 깜짝 놀랄 만큼의 금액으로 채워서 보내신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이를 듣던가 말든가 아니면 듣게 하려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집에 계실 때나 병원에 계실 때나 언제나 어머니는 스스로 팔자를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런 식으로 인해 이 집에서는 저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단한 찬밥으로서 대우받았답니다. 아버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후 즉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위한 학기를 나서려는 형님을 어머니는 아무런 지원 없이 둬둔 채였네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원망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두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초반에 몇 번은 혼자 병원에도 가셨고 인터넷으로 좋다는 약도 알아보셨는데 갈수록 몸은 좋아지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어서 겁이 나셨나 봐요. 연락을 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새아가. 저기, 시간이 괜찮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한다. 내가 이번에 약을 좀 찾았는데 이거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다더라. 새아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러한 상황에 저는 아버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 참 뻔하게 느껴졌고 나아가 짠하게 느껴져서 같이 도와드렸고 함께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사실은 저는 엄마 없이 자란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부모의 정이나 함께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나마 아빠가 제 곁에 있어 주시긴 했었는데 조금은 감각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아파하시고 연세가 들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 아빠도 살아 계셨다면 그런 모습일까 싶었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좀 더 아버님께 마음을 썼던 건 아버님은 우리 집 애들을 더 이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아들의 아이들이자 친손녀들이긴 하지만 계집 애들의 하나같이 삐죽거리고 정이 안 간다며 날카롭게 말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제 큰딸 아이가 말이 늦어서 어버버거릴 때도 아버지께서 붙잡고 끈기 있게 말을 같이 따라해 주시던 모습이 생각나고 제가 나름 느낀 아버지의 잔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님은 본인이 우리 신혼집인 작은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이래저래 제가 없는 집에서 자라 자기네 집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기울어 보니 정말 머리 위에 사람이 없는 듯하게 엄청나게 잘 무시하셨어요. 평범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똑똑하게 육아하는 아버지와는 엄청나게 무시하고 막말을 해주셨죠. 그런데도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둬서 의한 요컨대 교양쓰리를 고사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정도가 훨씬 부족한데도 제가 맡아 처리하라는 듯 안기댄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심장 이상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더 많이 고생하게 되셨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정말 안 되면 요양원에 안 보내면 어찌하겠어. 나는 너희 아버님을 봉양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난 남편과 8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살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부유한 집 딸이 없어서 아들에게 시집가 살아남았다. 이 정도로 잘 살아냈으면 충분한 것이잖아. 겸사겸사 싫다면 며느리가 잘못하면 되는 일이지. 어찌 그렇게 요즘 세상의 며느리 도리가 어디 갔나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결혼할 때부터 도리를 전혀 지키지 않았어. 빈 몸으로 왔으면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정말 그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줘놓고 왜 그렇게 생색내는지 다시 한번 제안하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같이 들은 남편도 조금 서운해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나서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모두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어쨌든 저한테 잘해주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포기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우리 집과 시댁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자주 들러서 반찬도 가져다주고 한 2~3시간씩. 정말
옷을 빨래하고 이불을 바로 잡아드리면서 계속 주신 고마운 배려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형님께서 종종 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 척하며 지나치게 자만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우리 수장의 수진이는 편안하고 편히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배워도 늦은 것은 유학을 가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만큼 훌륭하게 잘 살아야만 라는 생각은 부모가 돈을 주기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합당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지요. 그들의 말을 어느 정도 듣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요. 점점 부풀어 오르는 분위기가 너무 심해져서 동서 하얀 옷들을 널었네요. 로그인하니 자들 검색한다며 우리 우석이가 아끼는 셔츠를 돌린 건 아닐까 아니요. 그리고 방금 그래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먹을 만한 게 없다고 했대. 이 집에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했잖아. 조금이나마 맛있게 준비해달라며 반찬 투자를 더 하려다가 어느 날은 저도 안 나갔었어요. 하지만 어째서 내게 비아냥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서가 화났나 봐. 화가 나서 안 온 게 맞죠. 아마도 전날 동서에게 많이 시켜달라고 한 게 남았는지 봐. 하지만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알거로.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요. 화를 내며 발길을 끊는 건 진짜 왜 그래서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동서 혼자만 좀 감내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만 집에 와. 수준이 다 데리고 갈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애들 핑계대고 끝내 안 갔어요. 남편의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마땅히 편들어주지 않고 그냥 형님네랑 부딪히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부당하다고 느껴도 뭐라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얼마 뒤 형님네는 다시 출국한다 해서 그날 아버님께 갔는데 어디 안에 아버님도 몸 불편하다고 며느리 찾으시잖냐. 왜 연락이 안 돼? 빨리 와라 지러면서. 필요할 때는 찾고 앉았으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만 생각해봐도 형님과 어머니가 하는 막말들을 떠올릴 때 제가 시댁을 들르는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조차 딱히 대접을 못 받고 계시고 말만 때때로 어머님이 여행을 가버리시면 정말 아버님은 굶으시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저를 딸처럼 여기며 우리 애들까지 특별히 예쁘게 대해주시는 아버님을 그런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때가 병원 치료와 입원, 집에서 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3년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일 거예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형님이 들어왔던 그 시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때 형님께서 급작스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오신 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긴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스럽다는 큰 아들인 우석이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우석이는 어릴 적부터 잠정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머리가 비상한 편이었고 현인과 어머니를 떼놓고 보면 본인에게 딱히 불편한 점이 없는 착한 조카였어요. 아무튼 정확한 질병은 몰라도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데 형님네가 그런 사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고 어머님은 남편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그런 점은 다른 겁니다. 잊어버리고 손주만 생각하시는 거죠. 너도 알겠지만 내 형님이 이번에 들어와서 오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장기로 있을 것 같기도 해. 우석이 치료하는 게 먼저 아닌가?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공부든 뭐든 다 무슨 소용이야. 살아가는 게 중요해. 아무튼 너도 알 것 같고 아버님도요. 요즘 통원 치료하고 계셔서 내가 종종 와서 신경 좀 써라. 근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날도 어머니가 저에게 블러드도 가야 할 걸 시키고 더운 날 짜증 가득한 고가를 썼는데요. 아버님도 제일 반찬을 냉장고에 넣다가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 형님네 집이라뇨. 그래. 우석이가 그렇게 아픈다는데 할 수 없나 대형 병원에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매번 거기 다니게 할 수 없을 텐데. 처음에 차를 태워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파하는 애를 차에 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 코앞에 있는 아파트 어쩌고.
아무튼 그곳에 연예인들도 사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하는데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 곳인가 보더라. 그래서 내가 담이라도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아파트를 주문한 거 아니야? 큰애가 말로는 우석이 예전에 같은 유치원 친구 엄마들도 어떻게든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난리를 친다더라. 솔직히 미국 쪽에서 유학하다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 동네에선 살아야겠지?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이야기잖아요. 훈훈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밖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은 게 뭐예요? 어머니, 근데 형님이 친정도 그 병원에서 멀지 않은데 그쪽에서 다니셔도 되셨던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저는 최대한 자제하고 말한 건데 감정의 몰입에 빠져 좋은 엄마이자 좋은 할머니 역할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심길 건드렸나 봐요. 바로요. 쏘아붙이시라고요. 외할머니가 능력이 되어서 아파트를 사주겠다는데 그 집에 뭐 상관이야.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도 시댁에 오가면서 심지어 내 자식도 뭣도 아닌 시아버님 병수발을 수년간 해온 셈인데 이게 뭔 바보짓거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버님과 관계에 서진 마음의 빚이 있다지만 어머니의 대응은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숨막히더군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뭔데 우리 집 뒤라고요. 일어나서 중얼거리며 윽박거렸습니다. 얘야, 막말로 너의 아버지가 나를 데려갔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우리 맏형 집을 사준다는 건 내게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다면 내 아버지한테 문의하거나 해라. 그리고 며느리가 되면 당연히 할 의무가 있는 것이야. 우리 아들 덕분에 먹고 사는데 주제보다 더 횡재하게 살고 있다. 이런 주제로 수백했으면 무릎을 꿇고 자수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얼쩡거리며 뭘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다 듣겠어.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형님께 전달했는지까지 전화해서 말했어. 동서야, 그렇게 고귀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어서 어머님의 비용으로 큰아들의 집을 사주겠다는데 동서가 무슨 죄야? 와, 정말 놀라워서 미쳤겠네요. 동서가 뭔가 크게 잘난 척을 하려는 게 그렇게 병원에서 허둥지둥 하는 거라면 즉각 그만두세요. 이제 더 이상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비용을 희망했다기보다는 똑같은 자식집 2개 중 아무런 차이 없이 맨날 허둥대기만 하는 형님이네요.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형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고 지금까지 얻으신 것을 고려하면 아버님의 돌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닌데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4년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아버님을 돌보면서 할 수 없어요. 최소한 각서라도 작성하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돌보는 것을 형님 가치관에 맞게 잘 해주지 않도록 하시고 형님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뒤처리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세요. 제가 남아돌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께 시간을 할애했다는 걸 아시나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좋은 것을 위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밤을 새웠더니 더 이상 뿌릴 것도 없어 먹으려고 들어올리고 노고는 알아주는 얘기도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대가는커녕 이렇게 말로 뺨을 맞을 줄 몰랐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토로를 쏟아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뒤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이 몇 통이나 걸어왔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 한동안 어머니가 몇 차례라도 전화를 걸어도 형이 보내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비로소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짧은 4년 후에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자신은 못 돌보고 오로지 애들과 시댁에만 치여 살았죠. 돈 나올 구석도 없는 집안에서 남편이 외벌이하고 있는데 딸들을 데리고 다니며 아버님 병수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스스로 기특할 지경이에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반찬값 한 번 챙겨준 적 없고 수고했다는 소리 한 번도 없었으며 물 한 번 자기 손으로 따준 적이 없답니다. 생각할수록 역겹고 짜증나니 시댁이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다. 급기야 남편이 자기 엄마랑 형한테 연락을 받았던 것인지 저에게 그저 한마디를 하는 것뿐이에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삐져 있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만 아버지에게 가세요. 사람의 목숨은 농담이 아니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잘 압박하여 내놓는 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던 중에도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분노를 풀지 못했으면서 엄마와 형제에게 이슬에 낀 상태로만 두어 기다린 게 힘들었어. 그것을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해결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이 이상한 일로 왜 아버지를 날 위해 부름 담아놓았니? 진짜로 웃긴 이야기네. 엄마와 내 형부 사이에서 상처를 입다가 가만히 있었을 때도 왜 개똥도 약이라 하려고 했는데 그 안 되는 거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가 좀 민망해. 아무것도 아는 채 하는 것 같아서. 들떠서 큰 소리 지르며 겁에 질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도 잠깐 하얗게 변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죠? 얼마 후 남편이 급한 일로 회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난리가 났다고 해요. 얼마나 지켜보느라 집에 돌아와도 조용한 척하며 살금살금 발을 디디고 다니는 사람이 이성을 잃고 엄청나게 소란을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셨대요. 그래도 눈치 보느라 집에 돌아와도 혼자 바쁘게 다니던 사람이 미쳐서 엄청난 소란을 피웠더라고 해요. 당시에는 미안해. 이러한 부탁하는 게 미안해. 그래도 정말로 미안한데 같이 있다면 주지 않으시겠어요. 돼 같이 가주세요, 제발. 응, 내가 무릎을 꿇고 부탁할게요. 제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로 옮겨가신 건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대한 미움이 다시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군요. 일어나나 말라, 어떡하겠어요. 사고 후 수습해야 하니 결국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힘들게 누워 계시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시던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그저 며느리가 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갑자기 강하게 다가와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힘들게 누우시면서도 어쩌면 그 기간 안에도 제게 기대해 주셨을 것 같은 애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저와 아버지의 관계만 생각해봐도 아버지께서는 제게 잘해주신 시간들, 어린아이들을 이쁘게 대해주시고 제 고생도 알아주신 아버지께서 했던 가슴 뭉클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는데 말야.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상태가 점차 나아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의사들이 몇 명씩 몰려와서 참으로 호전되고 계시다며 놀라운 얘기를 하니 절로 놀라웠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위험한 상태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의사들의 반응을 보니 굉장히 놀랍게 느껴졌어요. 꽤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저도 굉장히 큰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 되니까 저도 매우 고맙다는 느낌이 들면서 얼떨결에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 후로 말없이 근심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형님과의 연락이 여전히 대답이 늦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시댁에 방문한 후 갑자기 아버지가 긴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의사들 말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해서 나도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아버지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둘만의 자리에 마주하는 걸 싫어하시는 형님도 있었고 퉁퉁거리는 표정을 지으신 아버지와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시는 남편도 함께 한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 좀 사람답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동안 아플 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연보할 만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주려고 생각한 게 아버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유산 상속 화제로 당황하신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호흡을 내며 말씀하실 때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참선을 하신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사람들을 모으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자산이라 해도 불쌍해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며 아버님은 손을 가리키며 대꾸를 하실 여유가 없어 보였고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내게 말한 거예요. 여기 현금 몇 건 있어? 이걸 세아에게 줄 생각이니까 라며 순전히 세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시려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부부가 서로 잘 갖고 먹고 살아야지 너 같은 내 놈은 색시잘 뒤진 줄 아는 녀석아. 코빼기도 한데 친놈이 너를 생각하면 30원도 주기 싫다 이러면서 아버님은 완전히 밉지 않다는 어조로 우리 남편에게 툭 쏘아대셔서 그 이후로 제 앞에 주어진 것은 제 눈을 의심하는 액수를 건네주셨어요. 현금으로 자그마치 30억을 주셨다니 말이에요. 제가 장난으로도 이런 금액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서 실망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서 어벙하게 있는데 아버님은 곧장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큰애, 너는 내 엄마로부터 좋은 아파트 하나 받았다며. 그게 다면? 됐지. 엄마가 그렇게 침이 마르게 자랑하더니 입도 좋고 땅값 오른다 한 곳으로 데려줬다고. 먹허가라면 걱정이 없다고 했던 거 아니냐? 너는 내 엄마한테 받는 거고 나는 세아가한테 주문받는 거야? 형님은 아주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이마까지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이 농담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새해가가 그간 나 계속 빠졌잖냐. 다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례적으로 좋아진 케이스라는데. 아파서 저승문까지 가봤는데 진짜 돈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맨날 숨 쉬고 멀쩡해. 안 아프고 먹고 하고 있어? 살아있는 게 최고야. 그렇게 바랐는데 그것을 도와준 사람은 누군가야? 엄마란 내가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싫어하고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더라만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살까 고민도 했었어. 근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사치고 그때 도와준 사람은 세아밖에 없었어. 이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떠들던 형님과 어머니는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듯 한 대씩 딱 맞은 느낌이었는데 조용해지더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맨날 자기 친정이 부자고 가난한 집에서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누워 있었어요. 곧 갈라디었던 남편한테 이런 돈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참다 못하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당시에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말해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돈이야? 저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돈의 출처가 중요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인생을 마구 쓰시면서 고개를 휘저으셨어요. 진짜 내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이런 것들이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원해? 당신의 고리적부터 나를 처음 무시해야 되고 장인어르신 앞에서도 거지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다 왜요? 그런 것을 며느리 앞에서도 내 어떤 시원한 불안을 주는 남편처럼 깎아내리고 진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당신이 그 말 때문에 듣는 과정이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저리가 나고 다 싫어서 죽을 듯이 또 그러한 것들을 또 모았습니다. 땅도 팔고 투자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알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쥐꼬리 같은 돈을 가져왔다고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간 어머니 편에서 들었던 말들을 왜 그대로 신뢰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아버지의 입장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어머니는 항상 고정된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도로는 남편을 만나봤을 때 고생했다는 말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인상을 찡그리고 계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죠. 단지 아버지께서 아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활비를 주시고 아주머니의 역할을 하셨던 것까지 다 비웃고 무시하시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계신 아버지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셨고요. 그러면서 요양원에 보내고 아픈 본인을 케어해주지 않고 밖으로 노는 어머니에 대해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집사를 맡게 된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대단한 진정한 것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재산을 갖고 장난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쓴 것 같아서 나는 화났어. 내가 뭐라 한 거지? 한심하게 제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쓸개까지 다 빼서 분해한 차를 집에 놓고 급할 때 맏며느리에게 한 번 못 부려먹고 눈치만 보는 당신이 나한테 뭘 그리 말 많아. 내가 살려고 벌고 모으고 투자한 돈을 알아서 필요하면 썼는데 왜 나에게 알아주지도 못하고 새 아들이랑 썼다고 해?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무시당해보다 몇 년 살면서 보살펴준 새 아들한테 준 게 잘못이에요. 당신이 누구길래 나서?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는구나. 하셨다는 걸 저는 다른 쪽으로 새롭게 느끼고 있었어요. 본래 자잘하게 말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 아프시고 말소가 줄고 힘이 없어지고 했거든요. 그러나 웬만한 기력을 되찾으신 모습이 보여서 본래의 활기를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님은 그만하고 더 말하기도 힘들다며 다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를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손가락 한 채로 큰 덕을 본 것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네요. 엄연히 제 고생으로 인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턱을 쳐다볼 정도로 입을 꼭 다물게 됐다는 것을 알았으니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를 상상조차 못했다고 봐야겠어요. 저나 형님,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분도 당연히 아버님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날 아버님께서 일방적으로 혼나셨다가 이후에는 아버님께서 정말 자신 모든 것을 들이시고 많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좀 조용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 남편에게서 제대로 된 돈이 나온다면 건강이 좋아졌기에 새로운 집에 살 만큼의 돈을 잘 남겨두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건강해지셨으며 집에 많이 계시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니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 없어진 부분 사이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매일 형님 집으로 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서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며 형님을 쥐잡듯 잡는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돈을 많이 썼으니 형님도 그 돈 값어치를 해야겠죠. 세상에 어디서 공짜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형님도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고민한 후 아버님과 상의해서 적당한 건물을 하나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리모델링을 한 후에 꼭대기층에는 우리 가족이 살게 되었고 그 아래층으로는 작은 가게와 학원, 사무실 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입주도 편리하고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여러모로 감사하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어머니와 형님께도 전해졌는데 형님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 전화를 차단해버렸지 뭐예요. 아이들 때문에 뭔가 물어볼 일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메신저도 차단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살다 이런 꼴을 보네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머니가 계셔도 기가 막히다 하시면서 이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자꾸 전화를 주셔서 분풀이를 하시길래 저도 한마디 했더니 그 후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 싫으시다면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님께 말씀하시거나 해야겠지요. 어머니가 전해주신 게 아니라면
생색을 내주셔도 아버님이 승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음부터는 잘 생각하신 후 연락하시거나 아버님과 상의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분명 그것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어머니로부터 연락도 없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그동안 험난하게 이어진 날들이 있었지만 이런 날도 있는구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가 잘 되길 바라며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